2025년 10월 경주 에이펙스 정상회의장에서 한 가지 숫자가 공개됩니다. 500메가와트. 한 공장이 요구하는 전력입니다. 이는 대형 발전소 1기의 출력과 맞먹습니다. 중소도시 하나가 한 달간 쓰는 전기와 같은 규모였죠. 그런데 이 공장은 24시간 멈출 수 없습니다. AI 팩토리입니다. 서버실 천장에선 냉각수가 흐르고 바닥엔 광 케이블이 깔렸습니다. GPU 수만 개가 동시에 연산을 돌립니다. 챗GPT 같은 서비스 하나가 하루에 처리하는 질문만 수억 건입니다. 그 뒤엔 이런 공장들이 쉼없이 돌아갑니다. 문제는 GPU가 아니었습니다. 병목은 전기였습니다. 송전선이 부족하고 변전소가 모자라며 전압이 흔들립니다. 칩은 준비됐지만 전기가 없습니다. AI는 초 단위로 달리는데 송전탑은 연 단위로 섭니다. 이건 단순한 전력 부족이 아닙니다. 산업 전체의 구조가 전력망 설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꼬부기 TV는 GPU가 아니라 전기가 막는 AI 산업의 진짜 병목을 파헤쳐 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팩트 리포트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왜 전력이 갑자기 문제가 된 걸까요? AI 데이터 센터는 일반 공장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해야 병목의 본질이 보입니다. 먼저 멈출 수 없습니다. 일반 공장은 밤엔 가동을 줄이거나 주말엔 쉽니다. 그런데 AI 학습 모델은 하루 종일 돌아갑니다. GPT 같은 대형 언어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는 수개월이 걸립니다. 중간에 멈추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론 서비스는 더 엄격합니다. 검색, 번역, 이미지 생성은 1초도 지연될 수 없습니다. 전 세계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하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멎어도 해가 져도 명절에도 AI는 멈추지 않습니다. 둘째, 열이 엄청납니다. GPU는 고열 고밀도 장비입니다. 칩 하나가 손바닥만 한데 수백 와트를 소비합니다. 이런 칩이 렉 하나에 수십 개씩 꽂힙니다. 서버실 온도는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냉각에 쓰는 전력만 전체의 약 35%에서 40%를 차지합니다. 500메가와트 데이터 센터라면 냉각에만 약 200메가와트가 필요한 셈이죠. 서버가 뜨거워지면 연산 속도가 떨어지고 과열되면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냉각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조건입니다. 셋째, 전력 품질이 극도로 중요합니다. 전압이 흔들리면 연산 오류가 발생합니다. 주파수가 불안정하면 장비가 멈춥니다. 일반 공장은 전압 변동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는 견딥니다. 그런데 AI 서버는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를 요구합니다. 주파수도 마찬가지입니다. 60Hz 기준에서 0.1Hz만 벗어나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 공장보다 훨씬 엄격한 품질을 요구하는 셈입니다. 그 결과 데이터 센터는 더 많이, 더 안정적으로, 더 오래라는 새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기존 전력망이 이 규칙에 맞춰 설계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한국 전력망은 제조업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철강 공장을 위한 구조였죠. 그런데 지금은 24시간 365일 극도로 안정적인 전기를 요구하는 산업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이 간극이 오늘날 병목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력 수요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핵심 숫자 3개만 보겠습니다. 첫째, 글로벌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수백 테라와트시 수준에서 2030년까지 1000테라와트 시대로 진입할 전망입니다. 이는 중소국가 전체 전력 소비를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한국 연간 전력 소비가 약 600테라와트시 수준입니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한국 2개 분량의 전기를 쓰게 되는 셈이죠. 더 놀라운 건 증가 속도입니다. 2020년 대비 2025년 수요는 약 3배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5년간 또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둘째, 냉각 전력 비중입니다. 고밀도 서버일수록 냉각 비중이 약 40%까지 올라갑니다. 엔비디아 H100 같은 최신 GPU는 칩 하나가 700와트를 소비합니다. 서버 렉 하나에 이런 GPU가 8개씩 들어갑니다. 렉 하나만으로 약 6kW입니다. 이걸 시키려면 강력한 냉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전체 전력의 절반 가까이가 열을 식히는 데 쓰이는 셈이죠. 셋째, 전력 품질 요구 수준입니다. 전압 허용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로 강화됐습니다.
주파수 안정도 역시 일반 산업 대비 2배 이상 엄격합니다. UPS 무정전 전원 장치를 필수로 설치해야 합니다. 순간 정전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숫자는 과장이 아닙니다. 개통이 버텨야 산업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전력망은 이 부하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빠른 AI 느린 송전? 이게 첫 번째 실패 지점입니다. 500메가와트 단일 부하를 수용하려면 초고압 송전선이 필요합니다. 345kV급 송전선과 대형 변전소가 필수입니다. 일반 공장은 154kV급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데이터 센터는 부하 밀도가 워낙 높아서 한 단계 위 전압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 인프라를 만드는데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인허가만 1년에서 2년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토지보상, 주민동의 절차가 연달아 이어집니다. 송전탑 1기를 세우는데도 지역 주민 설득에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전자파 우려, 경관 훼손, 재산 가치 하락 등 반대 이유도 다양합니다. 실제 공사 기간도 만만치 않습니다. 345kV 송전선 1km를 건설하는데 약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변전소 건설은 더 오래 걸립니다. 대형 변전소 하나를 짓는데 2년에서 3년이 필요합니다. AI는 초 단위로 달리지만 송전탑은 연 단위로 섭니다. 게다가 전력 품질 문제가 있습니다. 주파수와 전압 안정도는 일반 공장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기존 계통에 500메가와트급 부하가 갑자기 들어오면 전체 네트워크가 흔들립니다. 다른 지역의 전압이 떨어지거나 주파수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선을 더 깔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계통 전체의 안정성을 재설계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였죠. AI는 초 단위로 달리지만 송전탑은 연 단위로 섭니다. 이 간극이 바로 한국 AI 산업의 첫 번째 벽입니다. 두 번째 실패 지점은 정책의 충돌입니다. 간헐성과 기저부하가 정면으로 맞붙습니다. 이 한편에선 재생에너지 확대가 추진됩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태양광과 풍력이 주축입니다. 실제로 태양광 설비 용량은 최근 5년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풍력도 해상 풍력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태양광은 해가 뜰 때만 전기를 만듭니다. 밤엔 발전량이 제로입니다. 흐린 날엔 발전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연간 가동률은 약 15% 수준입니다. 풍력은 바람이 불 때만 돌아갑니다. 바람이 약하거나 너무 강하면 발전을 멈춥니다. 연간 가동률은 약 25% 정도입니다. 반면 AI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365일 돌아가야 합니다. 학습 모델은 밤에도 돌고 추론 서비스는 새벽에도 응답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언제 접속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새벽 3시에도 명절에도 태풍이 와도 서비스는 유지돼야 합니다. 이 간극을 메우려면 기저전원이 필요합니다. 원전이나 LNG 같은 안정적 전원 말입니다. 원전은 가동률이 약 80%에서 90%입니다. 계획된 정비 기간을 제외하면 거의 365일 돌아갑니다. LNG 발전도 필요할 때 언제든 가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돌이 발생합니다. 탄소 중립 목표와 기저전원 확대가 양립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LNG는 화석연료고 원전은 정치적 논란이 큽니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다가 다시 원전 확대로 선회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컸습니다. 탄소와 산업 둘 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재생에너지만으로는 AI 산업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화석연료로 회귀할 수도 없습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다릅니다. 이 느려터진 벽을 부수기 위해 국가의 설계가 바뀝니다. 핵심은 AI 전용 차선 전략입니다. 과거처럼 일반 송전망을 여러 산업이 함께 쓰는 대신 이번엔 AI만을 위한 전용망을 분리합니다. 그리고 이 접근을 가능케 할 새 변수 3가지가 등장합니다. 과거엔 일반 송전망을 여러 산업이 함께 썼습니다. 제조업, 상업, 주거가 같은 계통을 공유했죠. 이번엔 AI 전용 송전망을 분리합니다. 대용량 부하를 별도 계통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과거엔 인허가에 3년에서 5년이 걸렸습니다. 환경평가, 주민동의, 토지보상이 순차적으로 진행됐죠. 이번엔 특별법으로 절차를 단축합니다. 국가전략시설로 지정하면 병렬 처리가 가능합니다. 과거엔 한전이 전력을 독점 공급했습니다. 기업은 한전에서 전기를 사는 것 외엔 선택지가 없었죠. 이번엔 PPA 전력 구매 계약과 자가 발전을 병행합니다. 기업이 직접 발전소와 계약하거나 자체 발전 설비를 갖춥니다. 첫 번째 변수, AI 인프라 특별법입니다. 정부는 AI 데이터 센터를 국가 전략시설로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반도체 공장, 배터리 공장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인허가 절차가 대폭 단축됩니다. 환경평가와 주민통의 절차가 간소화되는 셈이죠. 기존 3년에서 5년이 걸리던 과정을 1년에서 2년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일부 절차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시간이 더 단축됩니다. 두 번째 변수, AI 전용 송전망입니다. 기존 전력망과 분리된 전용 라인을 구축하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발전소에서 데이터 센터까지 직접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대용량 부하를 별도 계통으로 분리하면 일반 계통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압과 주파수 품질도 AI 전용 기준으로 설계할 수 있죠. 일반 가정이나 상업시설은 기존 계통을 그대로 쓰고 AI 산업만 전용망을 쓰는 겁니다. 세 번째 변수, 민간 전력 구매 계약입니다. PPA와 자가 발전이 확대됩니다. 기업이 한전을 거치지 않고 직접 발전소와 장기 계약을 맺습니다. 원전, 수력, 풍력 등 안정적 전원을 확보하는 셈입니다. 계약 기간은 보통 10년에서 20년 장기로 체결됩니다. 가격도 미리 확정되기 때문에 변동성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가 발전으로 LNG 발전이나 연료 전지를 설치하는 방안도 병행됩니다. 부지 내에 소형 발전소를 만드는 겁니다. 병목을 피하는 게 아니라 전용 차선을 까는 전략으로 선회한 겁니다. 변화는 더 깊숙이 진행됩니다. 기업이 발전 계약 분산 자원으로 스스로 전기를 만듭니다. 산업이 전력 회사화되는 순간입니다. 먼저 자가 발전이 확대됩니다. 대형 데이터 센터는 LNG 발전이나 연료 전지를 부지 내에 설치합니다. 구글은 이미 일부 데이터 센터에 자가 발전 설비를 갖췄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소형 원자로 SMR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하면 한전 계통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전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피크 시간대엔 자가 발전으로 전환하고 야간엔 계통 전력을 쓰는 방식이죠. 비용도 절감됩니다. 계통 전력 가격이 오를 때 자가 발전으로 대체하면 전기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장기 PPA가 확산됩니다. 기업은 원전, 수력, 풍력 발전소와 10년에서 20년 장기 계약을 맺습니다. 안정적 전원을 확보하고 가격 변동성도 줄일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 탄소 중립 목표도 달성하는 셈입니다. 아마존은 이미 수십 개의 태양광풍력 발전소와 PPA를 체결했습니다. 메타도 재생에너지 10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규모 PPA를 추진 중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대기업들이 해상풍력이나 태양광 발전 사업자와 계약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셋째, 에너지 저장 장치가 결합됩니다. ESS를 설치해 2인기어 전력을 저장했다가 피크 시간에 방전합니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완충자의 역할을 합니다. 낮에 태양광으로 발전한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밤에 쓰는 겁니다. ESS 용량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메가팩이라는 대형 ESS를 데이터 센터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반도체 인터넷 기업이 전력 포트폴리오 보유 기업으로 전환됩니다. 데이터 센터 설명서에 GPU 스펙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발전 용량, PPA 계약, ESS 규모가 함께 명시됩니다. 투자자들도 기업의 전력 조달 능력을 평가 지표로 봅니다. 전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 확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회로의 불빛이 재무제표의 전력 항목을 바꾸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디테일이 곧 비용 탄소 안정성을 결정합니다. 효율화 전쟁입니다. 1와트를 줄이는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전선, 액체 냉각입니다. 기존 공냉식 냉각은 한계가 있습니다.
선풍기처럼 공기를 불어서 식히는 방식이죠. 고밀도 GPU는 너무 뜨겁습니다. 엔비디아 H100 칩은 섭씨 80도를 넘습니다. 공기만으론 충분히 식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냉각수를 직접 칩에 접촉시키는 방식이 도입됩니다. 물이 열을 흡수하는 능력은 공기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액체 냉각을 쓰면 냉각 전력을 최대 약 3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500메가와트 데이터 센터라면 약 150메가와트를 절감하는 셈이죠. 중소도시 하나를 켤 수 있는 전력입니다. 두 번째 전선 폐열 회수입니다. 서버에서 나오는 열을 버리지 않고 회수합니다. 뜨거운 냉각수를 지역 난방이나 온수 공급에 활용하는 겁니다. 북유럽 일부 국가는 이미 데이터 센터 폐열로 도시를 난방합니다. 핀란드 헬싱키는 데이터 센터 폐열로 주택 수천 가구에 난방을 공급합니다. 폐열을 판매하면 추가 수익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난방 회사에 열을 팔고 전기료 부담을 줄이는 겁니다. 버려지던 열이 자산으로 전환되는 셈입니다. 세 번째 전선,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입니다. BEMS로 실시간 전력 사용을 모니터링합니다. 어느 서버가 얼마나 전기를 쓰는지 초 단위로 추적합니다. 피크 시간엔 비필수 부하를 차단하고 야간엔 충전합니다. 학습 작업처럼 시간이 덜 중요한 작업은 전기료가 싼 야간에 돌립니다. 이렇게 하면 피크 부하를 약 15%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전기료도 절감됩니다. 피크 시간대 전기료는 야간보다 2배에서 3배 비싸기 때문입니다. SK 데이터 센터의 한 엔지니어는 BMS 설계로 연간 전기료 약 30억 원을 절감했습니다. 콘솔 앞 한 줄의 로그가 도시 하나의 밤을 덮입니다. 사람은 감정이 아니라 팩트의 증거자로 섭니다. 이건 단순한 전력 문제가 아닙니다. 산업혁명은 석탄이었고 20세기는 석유였습니다. AI 시대는 전력이 패권 변수입니다. 과거엔 군사력과 자원이 국력이었습니다. 석유를 장악한 나라가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중동이 부상한 이유도 미국이 중동에 개입한 이유도 석유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얼마나 많은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느냐가 경쟁력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려는 국가 간 경쟁은 사실상 전력 경쟁입니다. 누가 더 싸고 더 안정적이고 더 깨끗한 전기를 제공하느냐가 승부를 가릅니다. 아일랜드는 데이터 센터가 전체 전력의 약 20%를 소비합니다. 싱가포르는 전력 부족으로 신규 데이터 센터 건설을 한때 중단했습니다. 전력이 없으면 AI 산업을 유치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AI 전용 전력망과 일반 전력망을 이원화해야 합니다. 기저전원은 AI 산업에, 재생에너지는 일반 소비에 배분하는 구조입니다. 원전과 LNG로 AI 산업에 24시간 365일 전력을 보장합니다. 태양광과 풍력으로 일반 가정과 상업에 낮 시간 전력을 공급합니다. 동시에 효율화로 총수요를 낮춰야 합니다. 액체 냉각, 폐열 회수, BEMS로 전력 원단위를 줄이는 겁니다. 같은 연산을 하더라도 전기를 덜 쓰게 만드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데이터 센터가 아닙니다. 전력 안보를 설계한 나라만이 지능의 생산을 장악합니다. GPU를 사는 게 아니라 전기를 설계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칩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송전망은 시간으로 짓습니다. 멈출 수 없는 AI와 멈춰선 송전탑 사이에서 우리의 선택이 시작됩니다. 속도가 승부입니다. 보면서 점검할 3개 지표입니다. 첫째, AI 인프라 특별법 통과 시점입니다. 법안 통과와 세부 시행령 공개 일정을 주목해야 합니다. 인허가 단축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법이 통과돼도 시행령이 늦어지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시행령에 구체적 기준이 명시돼야 합니다. 둘째, AI 전용 전력 포트폴리오 발표입니다. 원전, LNG, PPA로 구성된 구체적 전력 조달 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숫자와 일정이 명시된 로드맵이 나오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몇 메가와트를 언제까지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선언만 하고 실행 계획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셋째, 액체 냉각폐 열회수 BEMS 도입률입니다. 대형 데이터 센터 기준으로 이 3가지 기술의 적용 비율을 추적해야 합니다. 효율화가 말이 아니라 숫자로 증명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동률이 매일 올라가면 전력 원단위가 내려갑니다. 같은 연산에 전기를 덜 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원전 LNG 재생의 최적 조합은 어디일까요? 댓글로 의견을 달아주세요. 느리지만 정확하게 멀리 내다보는 꼬부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